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파문이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아들의 흠결로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의 뜻을 존중한다며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야권이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인 가운데 윤익은 경찰청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탈표 규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스프링필드가 최근 부상에 입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 사실을 공개한 건 최근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한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강원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속초와 강릉 중심으로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폭설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파문이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발표 하루 만에 낙마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흠결을 갖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중책을 맡을 수는 없다면서 뒤늦게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임명 당일 불거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뒤늦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용서를 구한다면서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사과도 덧붙였습니다. 정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지난 2017년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에게 돼지, 냄새난다, 사료나 먹으라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해서 썼습니다. 이듬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 사실이 확인되고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정 본부장은 전학을 취소해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인 정 본부장 부부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학교 선생님은 정군에게 피해 학생의 아픔을 공감하게 해주려 노력했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는 부모님이 손도를 막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였던 사과문도 제대로 쓰지 않고 처분 조치인 학교 봉사도 학업에 지장이 간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가해자인 정군은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본부장이 기자들에게 사퇴 입장문을 보낸 지 1시간도 안 돼서 인사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통령실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여당도 대통령실과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 야권은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대통령실은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발빠르게 사의를 수용했지만 아들의 학교폭력이란 민감한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는 걸 우려해 언급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안 되지만 자녀 문제가 공직 수행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도 정 변호사의 사의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기 전에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학교폭력 심각성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한다며 비난해온 민주당은 사퇴는 당연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변호사 부자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인사 검증도 질타했습니다.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기 바랍니다. 당 차원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도 정 변호사가 특권을 대물림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의 표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 식구 챙기다가 나라 말아먹게 만들 인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3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논란까지 더해져 전국은 바람잘 날 없는 양상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은 주말에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굳히기에 들어가려는 일강 주자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경쟁 후보들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최근 당원 대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는 수도권 바닥당심을 훑으며 굳히기 전략이 흔들리는 걸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땅 투기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경쟁 주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근거로 네거티브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먼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원활한 당정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내건 해법은 달랐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당원들을 상대로 외연 확장론으로 맞불을 놓은 뒤 김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이슈의 불씨를 이어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사실 도덕성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진흙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역시 일강주자의 기세를 꺾는 데 초점을 맞춘 천하람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으로 논란을 빚은 정순신 변호사를 향해 당권주자 중 제일 먼저 국가수사본부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030 젊은 당원들과 여권 핵심의 비판적인 당내 일각의 표심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인사검증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 그 역할 분담, 책임 소재를 훨씬 더 명확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강성보수 당원의 지지를 놓고 김기현 후보와 경쟁하는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거듭 지적하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3.8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당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각축전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걸로 보이는데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탈표 규모에 따라 그 여파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은 부당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당론 없는 자율투표만으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이지만 민주당 169석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심사는 피할 수 있지만 방탄국회 비판을 비껴가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뭘 해도 방탄이라는 비난이 꼬리표처럼 붙은 상황에 부결 이후 당 지지율이 계속 저점을 찍는다면 내부 결석을 유지하기가 더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쪼개기 영장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영장까지 날아든다면 당내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대통령실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계속 해가지고 올 거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69석 이상 압도적 부결표가 나온다면 똘똘 뭉친 단일 대우를 확인하며 이 대표 체제는 한동안 탄력을 받겠지만 가까스로 부결의 문턱을 넘는다면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공산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전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소수 여당이 연일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범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사는 것이지.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구속 기로에 서는 것은 물론 당내 단일 대우 유지도 못할 만큼의 리더십 실종이 입증돼 대표직 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금 단일 대우가 깨지면 당 분열이 빨라진다는 우려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다만 부결되더라도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이 최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구속하고 숨겨둔 재산을 추가로 동결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인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과 관련해 김 씨의 진술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추가로 동결 조치했습니다. 새로 몰수, 추징 보전된 재산은 1,270억 원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이나 수표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말 동결된 800억 원을 더하면 검찰이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2,070억 원입니다. 대장동 비리 수사가 본격화한 직후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양 이사 등 측근들을 동원해 수익금 은닉에 몰두한 김만배 씨. 검찰은 김 씨의 측근들이 이 자금을 김 씨의 마지막 생명줄로 여기고 숨기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구속된 김 씨가 이마저도 이를 처지에 놓이면서 검찰의 고강도 압박이 김 씨 진술에 변화를 불러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을 부인해왔습니다. 428억 약정설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물론 이미 적용한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퍼즐입니다.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범행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김 씨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김 씨가 달라진 진술을 내놓지 않는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428억 원 약정설을 이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새해 들어서 도발을 자제해오던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자 한미일도 연합훈련을 하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의 반발이 더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던 북한이 갑자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쏘아올린 건 지난 18일. 새해 첫날 방사포 발사 이후 중단됐던 도발은 50일도 안 돼 재개됐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5형을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한미는 미 B-1B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연합 공중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쏘며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를 위협했고 우리 군은 다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공중급유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동해상에서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펼치며 안보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 추적, 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로 도발 수위는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가장 이제 반발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거든요. 대규모의 야외 기동훈련까지 들어있고 상당히 고강도의 북한의 반발이 집중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의 연이은 대응은 핵 지렛대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또 다른 카드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 발사나 7차 핵실험이 거론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훈련시설 방문 등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억제 전략에 골몰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 스프링필드가 최근 부산에 입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괌 기지에 배치돼 있던 스프링필드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공개한 사진에는 스프링필드가 입항하는 모습과 우리 해군이 환영하는 모습, 태극기와 성조기를 개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 사실을 공개한 건 최근 한미 확장 억제 연습을 비난하며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한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최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며 향후 러시아의 패배를 강조했습니다. But if Putin thinks he can wait us out, he is badly mistaken. Time is not on his side. 그의 이 같은 확언과는 달리 오히려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최대 우방 미국의 피로감입니다. 2월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미국민이 지난해 4월 73%에서 58%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트럼프와 디샌티스 등 공화당 내 유력 대선 주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백지수표 정책으로 비유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의 원조 규모는 1,130억 달러, 146조 원에 이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서방 측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So it's quite possible that the war itself will become diminished. The fight, both sides will become exhausted. That there won't be as much support for the Ukrainians. I can imagine all of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 방문과 연설을 통해 변함없는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We'll hold accountable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is war, and we'll seek justice for th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그러나 바이든의 메시지는 서방이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온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장기전은 인적, 물적 황폐화와 향후 회복 불능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안에 전쟁 승리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없이 지나가자 러시아의 드론 재고가 바닥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샤헤드 136 등 이란제 드론을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그 근거로 지난 15일 이후 지금까지 열흘간 우크라이나에서 이들 드론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1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한국 지도부 초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무총리의 한국 방문도 추진 중이라며 양국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직후 역대 최대 규모로 파견된 우리 긴급구호대가 보름간의 구조 구호 활동을 마치고 모두 귀국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가장 시급한 재건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 이튿날인 지난 7일, 정부는 118명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일진을 급파했습니다. 단일 파견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육군과 소방청 등의 구조 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최대 피해 지역인 안타키아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초반에는 도로에 쌓인 잔해 때문에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웠는데 열흘간 악전고투를 벌이며 생존자 8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몇몇 생존자들은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건물이 무너진 데 이렇게 있어서 그 이제 건물 안에 이제 파내려가서 그렇게 구조해야 돼서 한 서너 시간 넘게 구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진과 교대한 이진 구호대는 의료팀 비중을 높여 21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이진 구호대는 의료 수요 파악과 이재민 구호 등 복구 재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생존 확률이 높은 이른바 골든타임이 많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튀르키예 정부 요청에 따라 재건을 위한 임무에 집중한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추가 구호대 파견 대신 튀르키예 측에서 도움을 요청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임시거주지 건설과 보건 인프라 재건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현지에서 복귀한 이진 구호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 미계약분이 속출했지만 선착순 분양을 거치며 속속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을 갖추면 투자 수요는 여전한 점을 입증한다며 향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올해 11월 완공을 앞두고 후분양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모델하우스. 청약자 30여 명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일부는 텐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선착순 분양에 들어가자 로열동과 로열층을 먼저 잡으려 사람들이 몰린 것입니다. 선착순 분양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동호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서 빗속에서 대기줄이 50m 정도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 2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0.3대 1에 그치자 분양가를 10% 내리고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것도 관심을 끄는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 계약률이 59%에 그쳤던 광명시 철산동 3,800여 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도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500여 가구가 남았었지만 선착순 분양에 사람이 몰리며 완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수한 입지와 선호도 높은 브랜드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까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면서 선착순 분양에서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초기 계약률 59%였던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 등이 선착순 분양에서 대부분 완판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둔천주공 소형평형 미계약분 800여 가구의 무순위 청약 완판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는 서울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 잔여 가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에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거나 1순위 청약에 한 명이 신청하는 등 심각하게 부진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부동산 침체기이지만 입지가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경우 청약 수요는 여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청약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 이어 통신 분야 과점 폐해까지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여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 업체를 늘려 과점 구조를 깨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돈잔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독과점 폐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 삶에 직결된 필수 서비스의 과점 체제를 깨지 않으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반응한 건 LG유플러스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접속 장애 사태를 빚은 만큼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는 물론 기존보다 최대 30%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저희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고객이라는 점을 되새겨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다른 통신사도 잇따라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조금 확대로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시지원금의 15%까지인 추가 지원금 상한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기간통신 사업자인 SKT에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해 알뜰폰 사업 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 밖에 일정 시간을 넘는 서비스 장애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손보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최근 휘발유 값이 오르고 경유 값은 하락하면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쌌던 역전 현상이 8개월 만에 해소됐습니다.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땐 휘발유보다 경유가 쌉니다. 휘발유의 세금이 더 많이 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상식을 바꿨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 수급 차질로 국제 경유값이 치솟으며 국내에서도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원래는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보다 싸서 경유차를 애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지만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휘발유 값은 오름세를 보이는데 경유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엔 1리터에 6원 이하까지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단위로는 지난 23일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싸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재역전입니다. 올해 들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됐고 유럽의 난방용 발전 수요가 줄면서 국제 경유값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국제 휘발유 가격보다 국제 경유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휘발유 가격이 높아진 상황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2-3주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4월 말 끝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정책은 변수입니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에 37%로 적용하는 인하폭이 조정되면 가격 차이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고시 식당이라고 불리는 고시촌 한식 뷔페는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고시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가성비 음식점인데요.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한 끼에 6,000원대를 유지하던 가격이 올랐고 이마저도 견디기 어려워 문을 닫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학원가와 고시원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동. 싼 값에 푸짐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한식 뷔페. 이른바 고시식당의 점심시간은 지갑이 얇은 청춘들로 늘 붐빕니다. 빈 그릇에 밥과국, 고기 반찬 그리고 과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6,000원대를 유지하다가 물가 부담으로 가격을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고시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기에 식당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자재 값부터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상승률은 30-40%에 이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한계치에 좀 다다른 거죠. 이제 저희가 방어하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이 인상 요인들이 많으니까 학생분들한테 그나마 좀 부담이 좀 덜 갈까 좀 고민을 하던 중에 올리게 됐습니다. 고시 식당의 최대 경쟁력이 저렴한 가격인 터라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고시 뷔페들이 예전 같지 않게 문을 좀 많이 닫고 있는데 일부 고시 뷔페만 지금 유지되고 있고 여러 군데 고시 뷔페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시생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식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열흘치 또는 한 달치 식권을 할인된 가격에 미리 사기도 하고 10끼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월식으로 끊거나 아니면 10끼 이렇게 끊는 게 많이 가성비가 좋죠. 한 끼에 한 5천 원 정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직접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라면으로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노량진이 서울 다른 데나 아니면 이제 타지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 싼 편인데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라면으로 먹고 하루에 한 끼는 이제 자기가 사 먹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백반 평균 가격 역시 2년 전보다 1,000원 가까이 뛰어 7,6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가격을 또 올려받아야 하나 고민하는 식당 주인도 용돈을 아껴가며 공부하는 고시생도 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에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계절은 봄을 향해 가는데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네,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안가에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도로에는 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드문드문 달리는 차도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 중입니다. 속초와 강릉 주문진 중심으로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눈길 미끄럼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른 새벽 폭설로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동해고속도로 승용차 2대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한 대 뒤엉켜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날이 밝은 아침에도 동해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따르던 경차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정길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북 포항시 학잠동 21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 안에 있던 94살 장모 씨 등 일가족 3명을 포함해 아파트 주민 22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300여 명의 개인정보와 내신 성적이 유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3일 경기 화성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신입생 300여 명 전체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내신 점수 등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교직원이 신입생 반배정 파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며 해당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이에 대한 전화를 받고 10여 분 만에 문제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의 막바지, 봄을 앞두고 기온이 오르면 등산객도 점차 늘어납니다. 하지만 해빙기에 사는 한겨울보다 더 위험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빙기 안전한 산행법을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과 봄이 교차하며 기온이 오르면 얼었던 곳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2월부터 3월까지를 해빙기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늘진 곳에는 얼음이 남아있지만 양지 바른 곳은 얼음이 녹고 땅도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방시마다 얼음에 미끄러지고 얼었던 돌덩이가 굴러 내려오거나 산간 계곡에서 녹은 흙이 작은 산사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낮에는 포근하지만 해가 지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도 해빙기 산의 복병입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등산객이 늘기 시작하는 2월.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매년 5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폭증한 2021년에는 무려 800건을 넘었습니다. 사고 형태도 조난과 실족, 추락 등 등산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해빙기 산을 오르려면 올바른 산행법을 숙지하고 등산용품도 철저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위험 요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낙석, 미끄러짐, 저체온증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낙석주의 구간은 가급적 빠르게 지나가고 결빙 지역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젠, 등산 스틱을 휴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끄럼 사고나 낙석을 피하려면 지정 등산로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 지기 전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등산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산 가방은 무겁지 않도록 하되 비상식량과 물, 여벌옷, 상비약 등은 챙기는 게 좋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휴대전화에 119 신고 앱을 설치하면 조난자의 위치를 구조대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놓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거란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폐교를 앞둔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84명만 다닐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0.59명에 불과해 0.78명인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서울과 함께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을 이끌면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3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12만 3천여 명만큼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앞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예측했던 조건 가운데 지난해 인구 자연 감소폭을 10만 6천 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감소폭은 이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5천만 명 붕괴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화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생아는 적어지다 보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부담과 병력 손실을 늘리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년 동안 280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육아는 물론 주거와 일자리, 지방 균형 발전 등 전방위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인 하이브가 2위 업체인 SM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거라는 기대와 함께 독과점 우려도 나오는데요. 심사 기준은 무엇이고 과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신지원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14.8%를 매수해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3월에 공개 매수 방식으로 지분 40%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그렇게 될 경우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기업 결합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이후의 시장 점유율과 가격 인상 우려, 신규 진입 장벽 등을 고려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합니다. 흔히 합병 시너지라고 말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도 함께 평가합니다. 하이브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SM의 현 경영진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SM과 하이브 매출이 국내 종합기획사의 66%, 음반 음원 수익의 70%, 공연 수익은 8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독과점 우려가 커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는 지적인데 반대로 하이브 측은 K-팝의 세계화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업 결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서는 기업 결합이 조건부 승인되거나
불허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국내 피아노 시장 2위 업체인 3위각기가 1위 업체인 영창악기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기업 결합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피아노 시장의 60에서 90%까지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1년 내 주식 지분과 자산 전부를 다시 매각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2005년 맥주 회사인 하이트가 소주 회사인 진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맥주 시장의 58%와 소주 시장의 56%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출고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도 공정위는 여러 단서를 붙였습니다. 두 기업이 합병하면 국제선의 48.9%, 국내선의 63.6%를 과점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항공사의 신규 진입이 쉬워지도록 항공편의 운항 권리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분간 노선 운임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비스 품질과 공급량을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간 M&A를 해서 그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경쟁 기업들을 배제적인 행위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 과정에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 기업이 자발적으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출하면 신속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하이브, 2위인 SM, 여기에 거대 IT 기업 카카오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지는 독과점 이슈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아바타 물의 길 이후 재개봉한 타이타닉, 또 타르 등 최근 상영 시간 3시간 전후의 영화들이 박스오피스 정상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숏폼 전성시대의 긴 영화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홍상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국내 첫 1000만 관객 기록을 세운 아바타 물의 길의 상영 시간은 3시간 12분. 라라랜드, 위플래시의 데이미언 셔젤 감독 연출과 화려한 출연진으로 화제를 모은 바빌론은 3시간 9분. 25주년을 맞아 재개봉한 타이타닉은 3시간 15분의 러닝타임으로 역대 전 세계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짧은 영상, 숏폼이 대세인 요즘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는 외화 대작들의 상영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관객들도 호응하는 추세입니다. 3시간 10분인데 너무 길지 않나요? 길면 더 좋죠. 같은 값인데요. 다음 달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타르는 2시간 38분. 4월 개봉을 앞둔 조닉4도 2시간 49분으로 시리즈 가운데 가장 깁니다. 마블 시리즈나 아바타 등 히트작 속편이 과감하게 상영 시간을 늘리면서 최근에는 영화적 체험을 강조하며 긴 러닝타임을 보이는 영화들이 늘고 있습니다. 짧은 콘텐츠가 증대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쪽에 풍부하고 깊이 있는 볼거리들을 원하는 문화 심리가 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짧게 가볍게 보기와 깊이 보기, 일종의 디깅 문화가 같이 양립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OTT 확산이 오히려 긴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OTT에서 전편 몰아보기에 익숙해진 관객들에게 긴 상영 시간의 부담이 덜해졌고 비싼 영화 관람료를 내는 거라면 차별화된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다는 심리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영화의 경우 지난해 한산 용의 출연의 감독 확장판인 2시간 30분짜리 한산 리덕스가 개봉했고 최종훈 감독의 외계인이 시리즈로 제작돼 2부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OK금융그룹을 꺾고 하루 만에 선두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정지석이 70%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두 팀 최다인 17점을 올리는 활약을 펼쳐 OK금융그룹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승점 65점이 된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을 2위로 끌어내리고 하루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2시간 31분의 혈투 끝에 기업은행을 3대2로 따돌리고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상팔로에서, 미국 LA에서. 네, YTN이 전 세계 해외 방송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위성에 이어 인터넷과 OTT로도 플랫폼을 확대한 YTN은 재외동포 콘텐츠 제작을 통해 동포 사회와 고국을 연결하는 미디어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청 설립을 앞두고 동포들의 역량을 모으고 한국인 정체성을 강화하는 미디어로서 YTN의 해외 방송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아 기자입니다. DDR 스타트. 2001년 미국과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방송을 시작한 YTN은 2003년 3월 방송권역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YTN이 오는 3월부터 세계의 글로벌 위성을 이용해 전 지구촌을 커버하는 세계 위성 방송망을 구축합니다. 실시간 전해지는 고국의 뉴스는 녹록지 않은 해외 생활을 버티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YTN 방송이 나오는 그 콘도미니엄으로 제가 이사를 했죠. 그러기 위해서 저 항상 그 뉴스를 보기 위해서. YTN과 재외동포 재단은 지난 20년간 한국어 뉴스 세계 위성 방송망 구축 사업을 통해 해외 오지와 파병 부대에 이어 아시아와 중동 지역 해상까지 시청권역을 넓혔습니다. 대양 항공 중에도 YTN을 통해서 고국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24시간 시청할 수 있어서 세계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는 YTN은 해외 시청자가 위성 안테나 등 수신 장비를 이용해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주로 위성 방송 신호를 수신한 해외 플랫폼사가 위성 TV나 케이블 TV, IPTV로 재전송하는 방식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케이블 TV나 IPTV로 YTN을 시청한다는 것은 대부분 위성 송출과 수신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YTN은 위성과 함께 IT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등 상호 보안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등 한국 관련 시설에 지원했던 위성 안테나 설치는 2017년부터 인터넷 셋톱박스로 대체한 데 이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와 유튜브로도 플랫폼을 다각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성을 주 송출 수단으로 하는 건 위성이 임차 비용이 들지만 시청권역과 안전성 면에서 인터넷보다 장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호를 보내서 그냥 동시에 전 세계가 커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코스트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커버리지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우선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자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실제로 튀르키예 강진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듯 재해나 전쟁이 날 경우 인터넷 등 통신 인프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생방송이 들어가기 전에 이 통신이 잡히는 곳을 찾느라 매번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 가운데 이 안타키아 같은 데를 갔을 경우에는 통신이 터지지 않아 통신을 잡는 곳을 찾느라 2km 넘게 도보로 걷기도 했고요. 이런 이유로 YTN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방송사는 실시간 해외 방송 송출에 위성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채널들은 주로 YTN이나 KBS, EBS 같은 채널들을 송출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채널들은 NHK나 CNN, BBC 월드뉴스 같은 채널들을 수신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유튜브로 뉴스를 볼 수 있어 위성을 쓸 이유가 없다는 일부 주장도 나왔지만 재외동포의 한국어 뉴스 시청과 모국 이해 증진이라는 사업 목적과 각국의 인터넷 환경 차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입니다. 모국의 다양한 매체를 접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의
여러 가지 이익에 도움이 되게 될 경우에는 소위 정체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또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250만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 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권리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외 언론사 사이트 접속이 대부분 차단되어 있습니다. VPN으로 연결하면 그 속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끊긴다든지 아니면 접속이 인위적으로 차단이 돼서 인터넷 상황이 좋은 국내에서조차 지난해 우리 국민은 뉴스나 시사 정보를 TV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은 TV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뉴스 주 이용 경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에서 그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는 미디어 이용률은 높은 반면에 뉴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아직까지 뉴스 이용의 창구로는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381만 명으로 국내 언론사 1위인 YTN이 인터넷 시대에 위성방송을 유지하는 건 위성을 통해서만 한국어 뉴스를 볼 수 있는 해외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YTN으로 세계 뉴스를 다 보고 국내 뉴스 할 거 본다. 현지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근데 그 중국 방송이나 뭐 필리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유일하게 한국 방송 YTN이 그래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YTN은 지난 20년간 해외 플랫폼 확장과 함께 해외 리포터들과 협업해 한 해 수백 편의 한인 사회 보도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재외동포 뉴스 영역을 개척하고 고도화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동포 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해온 YTN. 한인들의 오랜 수관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계기로 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뉴스 채널로서 YTN의 역할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2도, 체감온도 영하 5.4도인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의 낮 기온 9도로 온화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으니까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어제 내린 눈이 얼어서 곳곳이 미끄러우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6.2도, 부산은 0.7도고요.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춘천 10도, 대구와 부산은 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